자, 안녕하세요. 흥법편 마지막에 있는 보덕화상 이야기, 고구려 불교의 마지막입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흥법편에는 금당칩성, 흥륜사 금당칩성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해드리고, 오늘 보덕화상과 관련된 이야기, 그 다음에 오교구산, 국사 시간에 한 번 정도 들어봤었던 오교구산 도대체 뭔가. 근데 국사 시간에 오교구산을 외웠어요? 제 기억에는 그때 못 외웠던 것 저는 안 외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외우느냐? 그때도 제 기억에는 5교까지 외웠고 구사는 안 외웠었어요. 근데 제가 선불교만 가지고 박사 논문을 3개를 썼는데 지금도 내가 구산 서문을 저걸 외워야 되나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그래서 보덕화상의 열반종이라고 하는 게 뭔가, 열반사상이라고 하는 게 대승불교의 4대 강자가 있습니다. 경전 4가지 있습니다. 제일 어떻게 보면 바탕이 되는 경전은 반야부 경전. 반야부 경전. 전에도 잠깐 이런 얘기 해드렸어요. 그리고 요거를 이제 총 합쳐서 총서로서 만든 거는 600권짜리 대반야경. 대반야경. 그 다음에 이걸 추려서 핵심만 뽑아놓은 건 반야심경. 핵심 경전. 그 다음에 한 권만 뽑아놓으면 577권 금강경. 능당 금강분입니다. 능당 금강분. 그 다음에 화엄경. 화엄경은 60권짜리 진본, 그 다음 80권짜리 당본, 그 다음에 40권짜리 반야가 한, 이거는 불안전본입니다. 요거는 선제동자 입법개품만 있는 불안전본. 그래서 3가지를 삼부화엄이라고 하고 총 180권. 참고로 말씀드리면 다 봤습니다. 어렸을 때, 할 일 없을 때. 그리고 법화경, 제일 만만한 법화경. 왜? 7권. 7권도 그렇게 짧은 정도는 아닌데, 앞에 워낙 떡대가 크기 때문에, 이 정도면 껌입니다. 이거는 뭐 할 수 있죠.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반야경. 반야경은 6권짜리 법편본, 그 다음에 40권 단무참 40권, 그 다음에 36권짜리 요걸 북본. 이거는 앞부분만, 앞대가리만 번역하다가 끝난 거예요. 이게 앞부분만 있어서 번역이 끝났는지,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다 번역한 건지 아니면 하다가 접었는지는 정확하지 않아요. 근데 아마 부분만 넘어왔던 것 같아요. 상황으로 봤을 때 법편이 그 불국기 고승법편전이라고 하는, 원래 이름은 고승법편전인데 그걸 썼던 그 법편입니다. 그래서 이 법편, 그 다음에 북본, 그 다음에 남조에서 뭐 사룡이나 이런 사람들이 정리했었던 이건 남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뭐 한 80 몇 권이야 이거 지금? 82권? 뭐 이렇게 저것도 다 봤습니다. 참 할 일이 없었어. 그래 내가 지금 생각해 보면 공부는 다 때가 있는 거고 젊어서 해야 돼. 여러분들은 이미 때가 늦었지.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을 만나서 말로 들어야 돼. 방법이 없어. 이미 뭐 끝났는데 뭐 어떻게 하겠어. 그래서 참 안타깝죠. 여러분 저 잘 만나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요 4가지가 있고, 요 4가지가 있고, 이걸 축약한 게 지금 법성계, 그 다음에 화엄경 약창계, 법화경 약창계도 있긴 한데 이거는 뭐 그렇게 법화경 약창계는 잘 안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짧기 때문에 그냥 대충 이걸 다 하든지, 안 그러면 이 중에서 하나를 뽑을 때는 뭘 쓰냐면 관세음보살 보문품입니다. 뭐 보문품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관음신앙에 어떻게 보면 양대 산맥이 있죠. 능엄경과 법화경. 그래서 그렇게 쓰는 거고, 이게 반야경이 아니고 열반경인데,
열반경은 소승열반경이 있고 대승열반경이 있고, 소승열반경은 부처님 돌아가시기 3개월 전부터 마지막 안거 때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유행을 하시는 바이샬리에서 마지막 안거를 드시고 내가 3개월 뒤에 열반에 들겠다, 이런 역사적인 얘기를 하시는 거고, 그리고 그게 이제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부처님을 이해하는 세 가지 방식이 있다니까. 부처님을 이해하는 세 가지 방식. 그러니까 부처님의 제자들은 부처님을 닮아가려고 했다기보다 당신이 무슨 깨달음을 얻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때는 완전히 종교화되기 전이니까. 그래서 저른의 삶에서의 가장 핵심적인 거를 가지고 나도 그 어른처럼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논리적으로 세 가지 층위가 있거든요. 그게 제일 먼저 드러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열반 중심 아니었겠나 싶어요. 열반 중심. 지금도 불교에서 부처님 열반을 가지고 불기를 시작을 하죠. 그래서 불기 1년은 부처님 돌아가셨을 때를 기점으로 한다. 자, 그런 얘기를 계속 해드렸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불기 플러스 79를 더해야 부처님 탄생이 나온다. 그러니까 이게 인도의 어떤 특징적인 문화인데, 이원론적인 관점에서 정신적인 완전성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를 벗어나서, 육체를 탈각했을 때만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육체가 있을 때는 이건 불완전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육체에 구속되는 불완전 깨달음. 그리고 순수 정신 상태가 돼야 그게 이제 완전한 깨달음이 된다. 그래서 보리수 밑에서 부처님이 부다가의 보리수 밑에서 깨달음을 얻으신 거는 유여열반, 남은 게 있는 불완전한 열반이고, 열반이라는 게 두 가지 뜻이 있거든요. 하나는 죽음의 의미가 있고 하나는 깨달음의 의미가 있어요. 그렇게. 그래서 큰 스님께서 열반하셨다. 그때는 죽음의 의미로 쓰는 거고, 여기서 유여열반이라고 하는 거는 부처님께서 보리수 나무 밑에서 동쪽을 보고, 동쪽의 계명성을 보고 새벽에 깨달음을 얻으셨다. 이렇게 얘기를 나오면 그거는 유여열반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아직은 잔존하는 어떠한 그러니까 정신적인 것은 완전한데 육체에 구속되는 거를 완전히 벗어버리지 못한 그러한 조금 한계가 있는 열반. 그래서 유여열반이라 그래요. 남은 게 있는 열반. 남은 게 있는 열반. 그리고 쿠시나가르 사라상수에서 돌아가실 때 열반은 완전한 열반. 그래서 그거를 무여열반, 반열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완전한 깨달음을 추구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자들도. 그래서 여기에 관련돼서 도대체 부처님이 돌아가실 때 상황을 보면 그게 보일까 싶어서 그거를 잘 정리를 해놨어. 그래서 거기 지금 현재 남아있는 게 8종의 열반경이에요. 니원경, 반니원경, 대반열반경 이렇게 갖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8종류가 나와. 장암 유행경에서도 나오고. 그래서 총 8종에서 나와. 그리고 저게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생각을 해봐도 책이든 논문이든 마찬가지. 서론 아니면 결론이 제일 중요해. 네. 그래서 서론에 해당하는 게 뭐냐? 화엄경이라는 거거든. 결론에 해당하는 게 뭐냐? 열반경이래요. 화엄경은 뭘 얘기하는 거냐? 탄생이 아니고 깨달은 직후라는 거잖아요. 깨달은 직후. 그러니까 저기서는 보리수 아래에서의 깨달음을 시점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보리수의 시점. 여기는 사라수의 상황이에요. 좀 달라. 정확하게는 3개월 전부터예요. 3개월 전부터. 그래서 요거 아니면 요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법화경은 요 열반경보다 좀 앞에 설해졌다. 대승불교에서는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법화열반 08년 이렇게 나오는 거고, 뭐 그렇다 치고 그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시작, 서론, 결론. 이 두 개에 관심이 있었고 결론 쪽에 대해서 관심들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초기의 제자들은 저 부분에 대해서, 저 3개월에 대해서는 상당히 상세한 기록을 남기고 있어요. 야, 인도 사람들도 이렇게 깔끔하게, 쉽게 말해서 정리 잘하네. 인도 사람들이 시간 개념이 별로 없고 이렇게 좀 구체적 기술이 좀 내가 보기엔 약간 부족해요. 그러니까 치밀한 기술은 하는데
그러니까 동아시아 같은 경우는 역사적 기록, 그다음에 사건에 대한 기록들을 이렇게 순서대로 하는데 좀 잘하고, 인도 사람들은 파고 들어가는 기술은 잘하는데 이렇게 개괄적 기술을 잘 못하더라고요. 이게 문화적인 약간 차이예요. 그런데 이 소승의 팔종열반경은 괜찮아요. 굉장히 기록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뭐 나카무라 하지메나 이런 사람들 거 정리된 거 보면 쉬워요. 쉽고 재밌어. 그래서 제가 저것도 한번 번역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저거를 뭐 이렇게 좀 얘기를 좀 하고 나중에 대승열반경을 한번 번역을 해볼까? 그다음에 뭐 핵심들을 좀 추려볼까? 이런 생각들을 했었는데, 이 스토리를 가지고 이 스토리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에다가 철학적인 함의를 씌우고, 이게 이제 대승열반경이에요. 그리고 대승열반경은 3개월 전부터 시작이 되는 게 아니고 쿠시나가르에서부터 돌아가시기 직전 상황부터 시작을 합니다. 직전 상황부터. 그래서 시점 자체가 좀 달라. 그러니까 열반이라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승열반경은 열반으로 가는 과정까지 포함하고 있으면, 이거는 그날 마지막 돌아가시는 날에 초점이 다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반이란 건 무엇인가? 라고 하는 보는 방식이 하나 있고, 그 열반 중심 문화고, 그리고 그것에서의 백미를 작동하는 게 열반경이에요. 근데 열반경은 앞의 경전들에 비해서 법화경을 배경으로 해서 나중에 천태종이 만들어지고, 화엄경을 배경으로 해서 화엄종이 만들어지고, 반야부를 배경으로 해서 선종이 만들어지거든요. 금강경이잖아요. 선종이 금강경. 저런 식이 들어있는데, 열반경이 하나의 이렇게 종파로서 계속 내려가지 못해요. 지금 보덕화상 열반종이라면, 있었는데, 그게 이제 계속 개성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개성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열반경이 선종 쪽으로도 포함이 돼요. 그래서 이쪽에 약간, 이게 어떻게 보면 주류고, 이 부교제로서 열반경이 들어가요. 그래서 열반종이 사라지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저게. 하나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게 이제 지금 열반 중심의 문화, 이 부처님에 대한 이해, 그리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요런 식의 이해가 있다고. 부처님의 어떻게 보면 성도, 깨달음, 보리수의 깨달음, 부다가야 보리수의 깨달음, 마가다고 보리수의 깨달음에 대한 이야기들이 뭐 사분율이라든지, 안 그러면 남방 빨리율이라든지 그런 데 보면 율장에 수록돼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의 유여열반, 그러니까 그 깨달음이 중요한 거 아니냐, 보리수에서의 깨달음이 중요한 게 아니냐, 이렇게 봤던 파가 한 파가 있고, 그 다음에 쿠시나가라에서 열반이 중요한 거 아니냐라고 봤던 파가 있는데, 더 비중이 컸던 거는 쿠시나가라 쪽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불교가 종교화된 뒤에 나오는 게 탄생에서의 시점. 지금 오늘 우리나라 한국 불교나 이런 데서 하는 게 부처님 탄생 시점에 대해서 기리는 거죠. 그래서 불교의 최대 명절은 뭐라? 부처님 오신 날이다. 뭐 성도제일이라든지 열반제일이 비교가 안 되죠. 그냥 한국 사찰에서 성도제일이나 열반제일은 하는 데를 제가 거의 못 봤습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내가 절에 한 30년 살면서 열반제일 한다라고 하는 절을 거의 못 봤습니다. 내가 과문한 탓일 수도 있는데 한국 불교에서는 거의 못 봤습니다. 성도제일 한다라고 하는 거는 가끔 들었어요. 가끔 들었어. 부처님 오신 날 한다는 절은 에브리바디 다 합디다. 더 웃긴 건 열반제일이 2월 보름이잖아. 2월 보름이잖아. 그런데 정초기도 끝나고 정월대보름 끝나고 부처님 오신 날 등을 팔어. 열반제일은 됐고요. 등을 팔어. 이런 걸로 봤을 때 부처님 탄생 중심이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죠. 알 수 있죠. 그리고 이 열반경이 조금 문제점이 있는 게 열반사덕 이런 걸 얘기하거든요. 열반사덕. 그게 이제 상나가정이라 그래서 상나가정, 항상하고 그 다음에 낙 즐겁고,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깨끗하고 그 다음에 내가 있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한 끗 차이인데 굳이 저렇게까지 해야 됐나 싶은 선을 넘는 행동을 합니다. 그냥 열애장까지만 갔으면 아마 인도에서도 열반경 쪽이 저렇게까지 몰리지 않았을 거예요. 중국 불교에서는 대박이 나는데 인도에서 이제 몰리게 되는 게,
아트만을 긍정해요. 아트만을 긍정하거든요. 아트만은 금기시 여기는 겁니다. 불교에서는. 불교는 아나트만, 무아설이기 때문에 아트만은 이게 힌두교에 어떻게 보면 힌두교 바라문교의 전유물이기 때문에 그거는 하면 안 돼. 근데 열반경은 그걸 수용하려고 그랬어. 약간 깜찍한 행동을 한 거야. 깜찍한 행동을 한 거야. 그래서 열반경이 중국에서는 나중에 남조나 이런 데서 유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모든 중생에게 다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불성이 있다. 이 불성 사상을 확립한 게 열반경이에요. 그래서 제가 중국 불교 얘기할 때도 구마라즈의 4대 제자 중에 하나인 도생이 도노서를 주장하고 그 다음에 일체 중생 시루불성, 모든 중생에게는 다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불성이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뭔 헛소리냐라고 했을 때 나중에 자기가 얼마나 억울했으면 그 해골 무더기를 쌓아놓고 그거 진짜 고승전에 그 얘기 진짜 웃긴다니까. 그 당시 전란이 많으니까 해골이 굴러다니니까 그 해골 무더기를 쌓아놓고 자, 내 말이 맞지 않냐? 그랬더니 해골이 고개를 끄덕. 야, 그거 끄덕이면 더 무서운 거 아니요? 내 생각에는 해골을 들고 야, 내 말이 맞지? 오, 이렇게 한 게 아닌가라는 추정을 해골 이런 거 무서운 거 아닙니까? 지천으로 있으면요 아마 생각보다 달랐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저 어렸을 때는 시골 이런 데 가면 막 닭 같은 거를 죽이고 이런 거를 봤거든요. 많이 봤거든요. 그 다음에 새 같은 거 이렇게 새총 같은 거 잡아가지고 이렇게 구워 먹고 이런 걸 봤는데 그걸 그게 무섭다라는 생각을 안 했어요. 익숙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 보면 너무 잔인하다라고 내가 얘기를 할 거예요.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돼라고 얘기를 하겠죠. 근데 그 당시에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유희야. 유희였어. 그냥 그런 걸 보고 그냥 웃고 야 저렇게 죽네 이렇게 하는 정도 상황이야. 그게 익숙함 때문에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해골에 대한 공포는 별로 없었을 거고 그런데 나중에 저 열반경이 40권짜리가 넘어오고 번역되면서 그 도생이 말이 성견지명이 있었구나 라는 걸. 그러니까 도생은 논리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되어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있는 거고 열반경이 남조에서 유행할 수 있는 거는 모두의 평등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중국 남쪽이 북쪽 사람들이 이리로 내려가는 거거든요. 황하, 그 다음에 여기 회수 이렇게 해서 남쪽으로 내려가는데 유목민들에게 쫓겨갖고 남쪽으로 내려가는데 이 남쪽 사람들과 그러니까 지금 대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본성인이라고 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외성인 이게 이제 충돌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으로 얘기하면 미국은 본토가 없네. 본성인이 없네. 본성인이 생각을 해보니까 미국은 다 도레인. 본성인이 원래 인디언이잖아. 인디언. 그 몇 명이나 되겠어. 그러니까 그게 뭐 인디언하고 갈등은 별로 없겠지. 그 너무 적으니까. 흑인하고 갈등은 근데 흑인도 외래인이잖아. 백인도 외래인. 그죠? 다 도레인이잖아. 그런데 대만 같은 경우가 이제 본성인, 그 다음에 외래인, 이성인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본토에서 밀려서 장애석 따라서 들어오는 그 아직도 심각하거든요.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균질화시켜서 국민들을 이렇게 단합시키고 화해시킬 수 있는 데는 일체중성 시루불성만한 거 이상이 없어요. 모든 사람은 그러니까 너네는 민족도 다르고 사람들도 다르고 언어도 달라. 하지만 우리는 다 부처님이 될 그런 보살들이에요. 괜찮지 않아? 그게 하나의 요인이고 남조에서 열반경이 유행할 수 있는 불성사상이 유행할 수 있는 요인이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두드려 맞고 내려왔잖아. 지금 장개석이 지금 대만으로 두드려 맞고 내려간 거거든요. 그래도 우리는 정당하다. 그게 이제 불성으로 방어해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내려왔지만 실제로 우리의 불성이 우리의 정당성을 변정한다. 이해가 됩니까? 그런 논리 구조를 아마 펴려고 했을 거예요. 그래서 남조에서 불성사상이 유행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당연히 남방 광동성 쪽에서 홍콩 쪽 이쪽에 있었던 촌사람 해능스님 입장에서는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선종을 구조화할 때 당연히 저런 사상들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배경으로서. 그래서 그렇게
그렇게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남조에서 열반 사상이 유행했다는 거는 우리나라에도 그게 들어온다는 얘기가 되고, 그래서 오교 구사 안에 보면 오교 구산, 오교가 앞에 있다는 거는 교종, 이거는 교종이라고 그러고 이거를 선종이라고 합니다. 교종이 먼저 있고 선종은 신라 말부터 통일신라 말이에요. 통일신라, 도의국사 뭐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교종이 먼저 당연히 들어오는 거고 그 다음에 선종이 나중에 들어오기 때문에 교산이라고 하는 교종이 앞에 붙는 거고, 그래서 선교가 아니고 정확하게는 교선이에요. 역사적으로만 보면 교선 이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 오교가 뭐냐? 지금 여기다 적어놨습니다. 제가 적어놨습니다. 오교가 자장의 남산율종, 종남산 도선의 남산율종, 4번 율종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4번 율종. 그리고 두 번째가 이 보덕, 시대순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보덕의 열반종. 그리고 또 원효, 이게 이제 원효가 이제 문제가 되는 사람인데 원효의 법성종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법성이 뭐냐면 화엄종 비슷한 거예요. 본질의 모든 것은 다 갖추고 있다 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의상의 화엄종. 자, 여기는 통일되기 전 사람이고 여기는 통일된 뒤 사람이네. 원효 의상인 통일된, 이거 문무왕 때 사람이니까 태종 무열왕 문무왕 때 사람이니까 이건 통일된 뒤의 사람이고 이건 통일 전 사람이고, 보덕이 지금 고구려 멸망 전에 백제로 넘어왔고 백제로 넘어온 뒤에 백제가 멸망하니까 그러니까 통일 전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요 뒤에 통일신라 때 이제 유행을 하는 게 요때부터 살살 움직이기 시작했을 거예요. 법상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미륵종. 일반적으로는 여기 금제, 김제, 금산사, 진표를 얘기하는데 진표 말고 한 명이 더 있죠. 한 명이 더 있죠. 진표의 법상종 계열이 있고, 이제 현장 계열에서 이게 법상종이 미륵종이거든요. 육아 미륵종, 육아 유식. 거기에서 이제 현장이 있고, 이 현장 계열에 원칙, 그 다음에 이게 태연. 보통 이제 이렇게 간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간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육아유식이가 법상종이라고 하는데, 이 법상종하고 법성종은 달라요. 이거는 본체론적인 거고, 이거는 유식, 그러니까 인식론적인 거예요. 인식론적인 거고, 여기에는 두 파가 있다더라. 하나는 현장계에서 원칙에서 태연 쪽으로 넘어오는, 어떻게 보면 당나라 쪽과 관련된 그런 유식종이고, 저거는 공부 중심이에요. 태연, 대현 이렇게 나오는데 공부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원리를 찾고 그 다음에 스포츠로 얘기하면 스포츠 필요 없겠다. 미술 얘기하면 되겠다. 미술. 제가 미술의 두 가지를 전공했거든요. 박사할 때 미술사를 했고, 맨 처음에 한 거는 미술사고 나중에 미술을 했거든요. 미술과 미술사의 특징이 뭐냐면 미술사는 입으로 하는 미술이에요. 이거는 손으로 하는 미술입니다. 이거는 입으로 하는 미술이에요. 평가. 이게 뭐라고 생각하냐면 시에 대한 평론. 시로, 문학으로 얘기하면 이건 시를 짓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저런 차이가 있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게 현장계라고 보시면 돼요. 현장계. 그리고 이 진표계는 태연계는 이쪽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고, 저 진표계는 참회, 실참. 직접 몸으로 때웁니다. 망신참이라고 나중에 나와요. 탑상편에 보면 나올 겁니다. 그러면
기도를 하면서 열심히 이렇게 부사의 방에서 기도를 하고 진표율사가 이렇게 그게 이제 금산사에서 원래 순제법사 그 제자거든요. 순제 제자인데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지장보살이 나왔대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한다 그랬더니 내가 원하는 건 보살님이 아닙니다. 이러면서 패스 이러면서 해가지고 미륵이 나올 때까지 그리고 나중에 이제 망신참회라 해서 몸을 돌보지 않는 참회 기도를 해요. 그래서 몸을 던지는 참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돌바닥에다가 몸을 이렇게 던져가지고 팔다리가 부러지게 하는 이게 굉장히 그러니까 저거는 몸으로 때우는 한 태연 쪽은 이게 머리 이론 쪽으로 공부하는 쪽 그래서 좀 달라요. 미륵종이 저 두 가지라고 두 가지. 예. 그래서 열반종 이거 죽고요. 나중에 얘기해 나중에. 그 다음에 화엄종은 떡상이고요. 법성종은 어떻게 보면 화엄종 쪽으로 이렇게 빨려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이와 비슷한 사항이 조선에도 있는데 조선에도 율곡학파가 크잖아요. 율곡학파가. 근데 사실은 이걸 율곡학파라고 안 하고 우율학파라고 하거든요. 여기서 율곡이고 우계성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계성원이라고 하는 사람. 친구입니다. 친구. 근데 우계성원이 제자가 많고 우계성원은 공부하는 스타일이고 율곡은 천재적인 사람이고 정치인이에요. 바쁘면 제자를 기를 시간이 없습니다.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율곡 같은 사람은 제자를 키울 그게 안 돼. 그런데 둘이 친구다 보니까 우계의 제자가 나중에 율곡 쪽으로 다 편입이 됩니다. 그래서 율곡학파라는 게 저렇게 커지는 거예요.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치고 나가는 거고 한 사람은 밑에서 이렇게 단독해 준 거죠. 그리고 우계라고 하는 사람은 저 사람은 상당히 인격자예요. 율곡은 약간 건넘은 원래 약간 천재과들이 약간 건넘습니다.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한 팀이 만들어지듯이 이렇게 한 팀이 만들어지듯이 여기도 그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보충돼서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 다음 시간에 흥륜사 금당의 십성 얘기할 때 이게 원효가 움직일 때 그 당시에 특이한 사람 되게 많아요. 신통이라고 해야 될까? 뭐 대안, 해공, 해수, 그 다음에 사복이 뭐 이런 사람들 다 굉장히 많거든. 진짜 어떻게 보면 뭐 막 들었다 놨다 할 것 같은 막 나라를 들었다 놨다 할 것 같은 그런데 당나라가 쳐들어오고 이랬을 때 그 역할을 좀 하면 될 거야. 그럴 때는 또 아무 역할을 안 해. 그래서 그렇게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묶여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 결국 남은 거는 이 교종에서 남는 거는 화엄종, 법상종입니다. 법상종. 이게 투탑 체제입니다. 투탑 체제. 네. 그래서 이렇게 있는 거고 요 보덕화상은 요 열반종. 열반종했다. 그래서 열반종은 나중에 선종으로 어느 정도 이상 흡수된다더라. 뭐 그런 정도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선종의 두 종류입니다. 요거 있고 나중에 고려시대 때 천태종. 천태종이 선종이에요. 그러니까 선종의 투톱 체제가 있다더라. 이러면 선종, 그러면 이게 좀 구체적으로 하면 조계종입니다. 조계종과 천태종. 교종의 투톱 체제가 있다더라. 그러면 화엄종과 법상종. 이렇게 4개 생각하시면 됩니다. 4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 보덕화상을 띄우는 사람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 의천이거든요. 의천이 여러 가지들을 많이 하는데 천체정도 예창하고 뭐 이러는데 이제 보덕화상과 관련된 기록도 남겨요. 근데 의천이 진짜 저기 복 있는 사람이거든. 고려시대 최고의 군주 중에 한 명인 문종 딱 이렇게 시호에 문자 들어가면 굉장히 잘한 분이에요. 근데 문종의 넷째 아들이고 아버지가 우리 집에 야 아들이 넷인데 한 명 정도는 출가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제 형이 맏형이 다음이 나 같은데 내가 굳이 이런 생각을 했겠지. 둘째는 형이 가면 나 같은데
이 생각을 했고, 이 생각을 했고, 그때 의천이 제가 하겠습니다. 해서 출가했다는 11살에 화엄정으로 출가합니다. 그랬더니 우세승통. 승통이 뭐냐면, 승통이라는 지위가 뭐냐면 국사 왕사 밑에가 승통입니다. 승통입니다. 11살에. 그래서 우리는 뭘 느낄 수 있느냐? 자장률사가 승통이에요. 지위가 승통이에요. 자장이. 국통, 승통은 같은 표현이거든요. 승려를 통괄한다. 통 먹었다. 짱이다. 그래서 승통이야. 용어는 이제 북이시대 때 뭐 도인통, 사문통 뭐 이런 데서 나오는 용어고. 그래서 그렇게 11살에 머리가 좋아서 아버지가 좋아서. 이어른이 많은 역할을 합니다. 대학 국사가. 왜? 아버지가 저렇게 출가를 하니까 뿌듯하잖아. 내가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애들이 안 한다면 끝이지. 그걸 어떻게 하겠어. 저 팰 수도 없는 거고. 아버지 제가 하겠습니다. 제일 어린 놈이. 기쁘지.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지원을 잘 해주는 거예요. 아버지가 왕인데 내 뜻을 받아서 제가 출가를 저렇게 잘하니까 지원 잘해줘. 형들 입장에서는 좀 미안하지. 내 동생이 어떻게 보면 총대를 약간 맨 듯한 느낌이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이거 굉장히 재밌습니다. 11대 문종인데 아버지가 돌아가 12대 순종. 첫째 형이 왕이 됐어. 그러니까 형 입장에서 그때 걔가 미안하지. 왕이 미안하면 뭘 해주면 됩니까? 밀어주면 되지. 내 주변에도 저렇게 돈 많고 좀 미안한 사람 좀 있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밀어주니까 불사도 잘하고 뭐 쉽게 되는 거야. 나중에 이제 교장 만들 때 보면 그거 엄청난 돈이 드는 거예요. 대장경보다 훨씬 더 큰 불사예요. 그게 고려대장경 만들면 훨씬 더 큰 불사라고. 근데 그게 도전할 정도니까 대단한 거예요. 근데 그게 왜 가능하냐? 형이 왕이었는데 형이 죽고 그 둘째 형이 됐어. 그건 고려 시대까지만 해도 유목 문화가 있어서 형제 상속이 많이 내려가요. 그 둘째 형이 그러니까 둘째 형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 미안하지. 미안하면 어떻게 해? 왕이 미안하면 뭘 어떻게 밀어주지. 근데 이게 세 번째에 바뀐다고. 이 헌종이 선종 아들이에요. 선종 장남이야. 그러니까 이게 좀 쎄하지. 조카하고 형제는 다르거든. 그런데 1년 만에 퇴위가 됩니다. 퇴위가 됩니다. 그러면서 누가 왕이 되냐면 셋째 형이 왕으로 올라옵니다. 이거 딱 생각해도 개꿀 뭐 이런 거지. 이거 되게 재밌어. 그러니까 내 아버지가 왕이었고 내 첫째, 둘째, 셋째 형이 전부 왕이야. 야, 이거 엄청 조건 좋은 거 아니에요? 조카면 말하기도 힘들어요. 아무리 삼촌이라고 그래도 조카한테 가가지고 왕이잖아. 그러면 거기 가서 이제 좀 이것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이제 이렇게 해야 되잖아. 형이면 말하기 겁나 좋지. 형인데 뭐. 아니 그렇지 않아요? 부탁하기도 좋고 이것 좀 해주면 안 돼요? 똑같은 말이라도 조카한테 하는 거하고 형한테 하는 건 다르다. 형이 쉽지. 아버지는 더 쉽고. 아니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잖아. 아니 돈 빌릴 때 봐봐. 아버지나 어머니 돈은 안 갚아도 되는 돈이고 형 돈은 생기면 갚는 거고 동생 돈이면 안 갚으면 뒷골이 땡기는 거고 조카한테는 빌리지도 못해. 뭘 빌려. 아니 그렇지 않아요? 맹자도 떠오르는 게 당나라 말에 떠. 전국시대 사람인데 당나라 말에 떠. 이 사람이 한 800년대 대하 떠. 그러니까 이게 참 시절운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천 기록에도 이제 보덕화상의 열반종이 시졸하더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저 상봉사에 있는 얘기예요. 상봉사에 있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말 선초가 되면 중국에서 선불교가 한번 선불교가 다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안사에 난 이후로 알록산 사사명 난 이후로 선불교가 이제 떡상하기 시작하거든요. 교종이 무너지게 되고 전란이 일어나니까 공부하는 사람들은 한 번 죽으면 복구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선불교 중심으로 사상계가 재편이 되고 그때 여러 가지 학파들이 막 이렇게 생기거든요.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강호라고 하는 거고 강서의 마조,
호남의 석두, 석두계하고 이제 마조계가 힘을 쓰면서 그리고 그게 이제 중국에서 그런 변화가 일어나니까 우리나라 쪽으로 수입이 되겠죠. 그래서 도의국사의 보림사, 장흥 보림사, 가지산문, 도의국사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설악산 진전사 쪽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제자가 이쪽으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쪽쪽 보면 그냥 얘기할게요. 그냥 빨리빨리 얘기할게요. 시간 다 됐으니까. 남원 실상사, 홍척, 실상산문. 그 다음에 성주사, 보령 성주사. 그 다음에 희양산, 봉암사, 문경. 그 다음에 해주 수미산, 광조사. 요 두 개는 사실은 뭐 꼭 이 남종선하고 약간 또 달라요. 계통이 좀 달라. 그리고 강릉의 굴산사, 사굴산문 범일. 그 다음에 사자산문 법풍사. 그 다음에 복림산, 복림산문. 그 다음에 태안 곡성, 태안사. 이렇게 해서 9개 뭐 구산산문 어쩌고 하는데 중요한 거는 사굴산문하고 그 다음에 가지산문입니다. 왜냐하면 가지산문이 가장 먼저 들어왔고 도의국사. 그리고 거기에 나중에 누가 나오냐면 일현스님,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상공유사의 일현스님, 그 다음에 나중에 태고보우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도 대한불교 조계 중에 종조를 도의국사로 모시고 중천조를 뭐 보우스님으로 모시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사굴산문, 범일국사 있을 때는 도의국사 힘 못 썼어요. 범일이 압도적으로 강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누가 나오냐면 송광사 진울 스님, 그 다음에 나홍 스님, 무학 스님, 함어 스님, 혼수 스님, 뭐 이런 사람들이 나와요. 그래서 요 진울 스님도 지금 우리 조계종의 중천조로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저 두 파가 가장 강력하고, 그리고 선종은 명상주의니까 산에 살아요. 그래서 산문이라 그래요. 산문, 무슨 산. 그러니까 지금도 오늘날도 우리가 축원할 때 무슨 사 이 행태를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게 구산선문이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뭐 13산 선문, 뭐 17산 선문 뭐 이래가지고 여러 개가 나와요. 그러니까 중국에 유학 가서 이렇게 학파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이제 번성하면 하나의 독립된 산문이 되는 거고, 아니면 중간에 없어지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게 부침이 있어. 그리고 이게 특별한 수행법이 막 나뉘어 있었던 것 같지 않아. 그래서 잘 섞여요. 변별력이 좀 떨어지는 거지. 그래서 이합집산들이 돼. 그런데 왜 9개라고 얘기하는 거냐? 9이 가득 찼다. 그만큼 번성했다. 그래서 그냥 구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5교 구산, 5개의 교종, 그 다음에 9개의 선문, 선종의 선문. 그리고 선문은 여말선초, 그러니까는 통일신라말, 그 다음에 고려초까지, 여말선초가 아니구나, 라말여초, 고려 광종 때까지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거고, 교종은 삼국시대부터, 자장부터 시작이니까, 그리고 교종에서의 2개는 뭐다? 화엄종, 법상종. 화엄종, 미륵종. 그냥 법상종 헷갈리니까 그냥 미륵종. 그래서 미륵종, 금산사, 그 다음에 법주사. 미륵불상 모셔 있는 법주사. 그 다음에 선종의 2가지가 있다더라. 하나는 조계종, 하나는 천태종. 천태종은 누가 만들었느냐? 고려 중기에 1100년대쯤에 의천 스님이 이렇게 수입해서 만들었다더라. 이 정도 정리하시면 기본은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로 해서 보덕 스님은 보내드리고, 보덕 스님이 방장을 날려서 완산주까지 왔는데 다시 보내드리고, 그리고 보덕 스님 절은 지금 아마 절도 제대로 없어요. 그래서 보내드리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흥륜사, 청경림 흥륜사의 금당의 10명의 어떻게 보면 신라 불교의 영웅들을 기리는 그런 조사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10명은 누구냐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 흥법편은 끝나고 탑상편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